현대문화와 예술 2주차,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차 시 수업을 통해서는요, 현대라는 개념의 포문을 열었다고 생각되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발생했던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야기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봤어요. 자, 2차 시 수업에서는요, 1차 시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1910년대와 20년대에 어떠한 예술이 있었는지 각 분야별로 예술 사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 3차 시에서는요, 1910년대에 나타났던 이런 그 사회 현상과 그 다음에 예술 사조에 따라서 문화와 유행 그리고 패션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시 구성 내용에 대한 목차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들어가는 말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학습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1910년대에 발생했던 어떤 문화 유행들이랑 패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랑 러시아 혁명 때문에 발생한 문화랑 패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1920년대에 등장했던 각종 유행 문화와 또 패션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로 여지껏 학습했던 모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들어가는 말, 그러니까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3차시 구성 내용의 키워드는요, 1910년대랑 1920년대 문화와 패션입니다. 자, 이번 차시의 구성 내용은요, 1910년대랑 1920년대 사회현상과 예술로 탄생했던 어떤 문화 유행과 패션에 대한 게 이번 구성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발생했던 어떤 유행 문화나 그 다음에 패션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차시의 목표는요, 현대 개념을 첫 시대로 볼 수 있는 1910년대랑 20년대의 예술사조와 사회 분위기로 형성된 문화와 패션을 이해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러시아 혁명, 그 다음에 사회상으로 형성된 문화와 패션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2차 시에 학습했던 내용 살짝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랑 20년대의 예술은요, 이 산업화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시대적으로 격동의 시기를 거치게 됐어요. 이런 사회 분위기로 미술, 디자인, 음악, 영화는 발전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예술 분야로 새롭게 자리를 하게 됐고요. 특히 인간 정신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발전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술은요, 사진의 개발로 똑같은 이미지를 표현해내는 그런 작업에서 작가의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이 중심이 되면서 작품에 담긴 정신과 예술 사조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를 통해서 입체파, 표현주의, 야수파, 추상주의 등 수많은 현대 추상 작업이 기초 사조가 탄생을 했고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 정신의 표현 미술을 생활 속에서 세련되면서도 편리한 방향을 향해 발전하며 기능적 요소가 첨가된 그런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음악은요, 귀족이나 부르주아가 중심으로 향유됐던 것에서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음악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벨 에포크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던 살롱 음악이나 왈츠 같은 그런 서정적이고 우아한 음악에서 스윙 재즈와 같은 역동적인 대중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영화는요,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큰 변혁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참전하지 않았다기보다 끄트머리에 살짝 참전했다고, 그러는 미국이, 풍요로워진 자본을 중심으로 헐리우드 영화의 황금기를 맞아서 미국 문화를 서구 유럽에 널리 퍼뜨리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910년대의 문화와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1910년대 문화와 이 흐름, 그리고 이런 데서 형성되는 유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이성적 사고를 근간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그런 디자인 사조죠. 기계시대 미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장식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아르누보나 아르데코 같은 그런 요소가 혼재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룹은요, 기능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기계시대 미학을 추구하는 그룹도 있었고, 아니면 유려하고 여성스럽고 굉장히 흐르는 듯한 디자인을 통해서, 아름다움 그 자체를 추구해야 된다는 아르누보를 추종하고 구매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 가장 힙하고 세련된 거에 열광하는 계층들은, 음,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이국적인 문양이라면서 아르데코에 굉장히 열광했던 이런 그룹들도 있었던, 말하자면 모든 이런 사조들이 혼재를 하고 각각의 사조에 대해 추종하는 그룹들이 따로따로 있었던 이런 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식적인 효과, 특히 이제 이런 기계시대 미학을 중심으로 한 장식적 요소가 배제된 단순한 디자인 생활소품들은 기계시대 미학을 통해서 일상생활 용품들은 이런 게 조금 많이 적용이 됐고요. 아르누보나 아르데코 같은 건요, 장식적 효과가 극대화된 양식이니까 건축이나 패션 같은 데에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었었다고 해요. 특히 건축은요, 르꼬르비지에라는 그런 스위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양반이 이런 어떤 뭐랄까, 이 양반은 좀 아르누보 아르데코적인 그런 디자인보다는 기계시대 미학에 대한 어떤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건축물을 만든 아주 혁신적인 모던함을 추구하는 작가로, 말하자면 현대의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심플하고 기능적인 어떤 건축물을 만드는 시초가 된 그런 단순하지만 기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건축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스포츠가 유행을 하면서요, 자전거, 테니스와 같은 운동이 굉장히 대중화됐고요. 또한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이제 마차는 점점 사라져 갔겠죠. 근데 특히 이 시기의 자동차는요, 지붕이 없는 형태가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 우산, 양산이라든가 아니면 차양 같은 그런 관련 용품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1900년대에 백화점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백화점은 사실 1800년대에도 있었어요. 국가마다, 도시마다. 그런데 이 백화점에서 신제품을 들여오고, 제품을 막 전시를 하고 신상품이 발표는 됐는데, 뭐 파리나 런던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지방에 돈 많은 귀족 혹은 부르주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런던이나 파리에 가는 게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행사니까 도대체 무슨 제품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백화점 입장에서는 새로 나온 신제품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그런 차원으로 잡지 사업을 좀 육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잡지가 엄청나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사진이 발명이 된 직후였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대해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너무 사치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 게 돈이 많이 들고. 대신에 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군이 있어서 그런 묘사 중심의 어떤 아주 단작스럽고 좀 심플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군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그려대는 일러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폴 이리브나 조르주 르바프 같은 그런 일러스트 작가들은 유행과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여자들 옷 스타일을 많이 묘사하는 그런 사파가로 유명을 했고요. 아니면은 파리에 있는 물랑루즈 같은 그런 캐바레의 생활상이나 포스터들을 제작하는 데에는 로트렉 같은 그런 작가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당시에는 어떤 사진 자료도 물론 이 시기엔 사진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진 자료들도 좀 남아 있지만 일러스트 작가들이 그렸던 그런 일러스트화들이 당시의 시대상을 가늠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아직도 남아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잡지는요, 파리에서 발간이 됐었던, 지금은 없어졌는데 60년대에 없어졌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가제트 듀 봉똥이라는 그런 잡지가 굉장히 유행했던 잡지였고요. 1910년대에는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보그라는 잡지가 프랑스판, 영국판이 창간이 돼서 하이 패션, 즉 디자이너 중심의 그런 비싸고 고급스러운 패션들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1910년대에 등장을 했던 제품들을 좀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은요, 이 르꼬르비지의 건축가가 지었던 빌라 사보아라는 작품인데요. 기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단순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건축에서 일컫는 5대 요소가 가장 잘 적용되었다고 평가받는 작품이에요. 자, 2번 사진은요, 기능을 위해서 디자인의 어떤 장식성을 최대한 배제한 히즈라는 작가의 화장대이고요. 이 3번 사진은요, 이 1번 사진 건축을 했던 그 르꼬르비지에가 만들었던 기대는 소파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사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단순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아르누보나 아르데코 양식의 굉장히 장식적인 그런 가구들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능만 중시한 단순한 디자인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요, 이 기계시대 미학이 잘 드러난 1910년대 자동차예요. 뭐 지붕도 없고 문짝도 없고 그냥 올라타고 일단은 모터가 달려 있어서 핸들로 좌측 우측 뭐 이런 게 되어서 움직이는 탈 것의 개념이 좀 더 강했죠. 자, 그 다음에 요 사진은 조르주 르파프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당시 유행을 표현한 그런 일러스트화예요. 자, 여자들이 입고 있는 이 옷 묘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1910년대 보그 창간호의 표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보그 잡지 그러면은 표지에 그 거대한 그런 어떤 모델이나 그런 어떤 그 탤런트 영화 배우들의 사진으로 장식이 돼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 작가가 그린 삽화가 잡지의 표지 그림으로 장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삽화가가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저 옷이 이 표지 그림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말할 것도 없겠죠. 자, 다음은 이제 이 1910년대에 나타났던 패션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패션은요, 장식을 추구하는 특유의 속성으로 이 아르누보나 아르데코 양식 같이 이런 장식적인 거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걸 참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여성들이 장식적인 옷을 너도 나도 만들어서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이 유행을 했는데요. 이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은 제가 1일차, 3차 시수업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슴까지만 가슴을 굉장히 강조하는 스타일로 가슴 아래에 이렇게 딱 조이면서 아래로 일자로 뚝 떨어지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의 원피스 드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도 이런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가장 큰 유행은 튜닉 스타일의 상의에 뭐 그런 퓨시테일, 그러니까 꼬리가 길게 늘어지는 그런 드레스를 착용하거나 일본 자포니즘이 이때 좀 은근히 유행을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모노 스타일이 굉장히 이국적이라고 사람들이 좀 열광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모노 스타일의 상의에 호블 스커트라고 하는 이 호블 스커트는 아래쪽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발목 있는 데가 더 좁은 그런 스커트를 보고 호블 스커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입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스포츠의 유행으로 스포츠웨어가 엄청나게 등장을 합니다. 특히 치마 바지라고 트라우저 스커트라고 하는 저 치마 바지의 착용이 스포츠를 할 경우에 한해서 착용이 허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직후에는요. 남성용 바지인 니커보커, 그러니까 반바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니커보커, 그러니까 긴 양말로 바지 아래 부리를 이렇게 딱 조이는, 그다음에 위에는 반바지 형태인 이런 걸 보고 니커보커라고 하는데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세계대전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의 어떤 직업군에 진출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여성 복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남자들 스타일이었던 테일러드 수트, 말하자면은 자켓 말하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이 입는 그런 자켓 형태의 수트가 여자 근무복으로 보편화되면서 바지를 입는 여자가 등장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는요. 바지를 입는 여자는 너무 낯설고 굉장히 불쾌한 존재여서 남자들 입장에서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바지를 입은 여자, 뭐 일단 여자가 바지를 입었는데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시선 집중인 건 물론이거니와 뭐 바지를 입는 여자는 거의 뭐 관종 취급을 하던 그런 시절이어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서는 뭐 입장이 거부돼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뭐 어쨌든 자, 이 당시에는요. 1910년대에는 꾸띠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재단사라고 불리면서 옷 만드는 사람들이 뭐 그전에는 그냥 뭐랄까 남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그냥 그런 봉제사의 개념이었는데 이 1910년대부터 디자이너라는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작가로서 작품을 발표하고 유행을 선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양산해낸 어떤 디자이너들이 양산해낸 옷들이 뭐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비싼 옷을 다 사 입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복제품, 말하자면 짭이죠. 이런 게 크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들은요. 소수의 특권층, 돈 많아서 디자이너 작품을 사 입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뭐 그런 거를 따라 입고 싶은 사람들, 일반 계층의 욕구 모두를 허용시킨 뭐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의 드레스인데요. 엠파이어 튜닉이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슴 바로 아래까지만 이렇게 딱 조이고 아래는 일자로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드레스를 보고 엠파이어 튜닉 드레스라고 부릅니다. 자,
요런 게 바로 이 테일러드 자켓과 스커트가 결합돼 있던 1910년대 초기의 의상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굉장히 강조하고 아래는 심플하게 만드는 게 당시 유행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이거는 기모노 코트랑 호블 스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작품은 폴 뿌아레라고 하는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유행을 선도한 압도적으로 선도한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이 디자이너가 발표한 작품을 폴 이리브라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가 그림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노란 코트가 기모노 코트인데요. 일본 기모노처럼 소매통이 넓고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기모노 코트라고 불렀을 뿐 사실 뭐 그렇게 기모노 형태를 똑같이 입고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뭐 어쨌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하얀 드레스가 호불 스커트인데요. 엉덩이 위쪽은 좀 넓고 장식이 좀 많이 달려있죠. 근데 발목 쪽으로 굉장히 좁고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진짜 걷기 힘든 드레스를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 호불 스커트가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당시 여자들이 걸음을 정말 보폭이 굉장히 걸음의 폭이 좁았겠죠. 그래서 종종종종 걷게 되는 그런 형태를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도 좀 연출이 됐다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호불 스커트의 어떤 실물에 대한 사진인데요.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저런 핑크색에 가슴에 꽃까지 달려있다고 촌스럽다고 그럴지 몰라도 당시 여자들한테는 브로치의 개념으로 꽃을 특히 생화 같은 거를 옷 여기저기 꽂고 다니는 것도 유행이어서 음, 이 특히나 이 핑크색 드레스에다가 같은 색깔로 잘 어울리는 꽃을 장식하는 뭐 그런 센스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엉덩이 부분이 풍성하고 발목 아래쪽으로 굉장히 좁아져서 걷기 힘들었던 그런 호불 스커트의 실물 사진입니다. 자, 다음은요. 스포츠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1900년대 그리고 1910년대까지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굉장히 통이 넓은데 어쨌든 아래쪽이 갈라져 있고 다리 있는데 이렇게 좁게 모아져 있죠. 이런 게 바로 니커보커 스타일의 그런 반바지인데요. 이 니커보커 스타일의 반바지는 여자들한테는 이제 운동할 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전거 타는 게 큰 레저 활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전거 같은 걸 탈 때 안 그럼 드레스가 너무 치렁치렁하니까 저 바퀴에 끼어가지고 여자들이 땅으로 넘어지거나 사망하는 사건도 막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탈 때는 마지못해서라는 말이 좀 붙어 있겠죠. 여자들에게도 바지를 허용하기는 한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포츠의 유행으로 처음 등장했던 초기 형태의 수영복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이 가운데에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수영을 하는 놀랍게도 여자예요. 이 심사위원의 오른쪽에 있는 건 남자인데 남자건 여자건 수영복이 굉장히 길고 몸을 가능한 한 많이 가리는 이런 형태죠. 자, 그래서 초기의 수영복은 사실 그 나일론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원단이어서 물에 한번 젖고 나오면 정말 무겁기 짝이 없었고 뭐 그다지 뭐 속도나 이런 데도 아무 이런 영향도 못 미치는 대신에 왼쪽에서 이 쭉 많은 사진들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의 의상이 원체 화려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영복만으로도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이 1차 세계대전이 이 문화와 패션에 영향을 미쳤던 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요, 여자 복식은 패턴을 바꿔가지고, 음, 일하는 여자가 입을 수 있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유니폼 스타일이 굉장히 보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식적이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화려함 대신에 단순성이라는 게 가장 각광받는 단어로 자리를 하게 된 거죠. 전쟁 전에는 좀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우아하게 호불 스커트를 입고 종종종종 걸어가면서 이렇게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에는 1차 수업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남자들이, 전쟁에만 나가면 내가 영웅으로 등극하고, 한 1년 정도면 뭐 대충 하고서는 뭐 내가 이겨서 돌아오겠지. 그럼 우리 동네에서는 영웅이 돼가지고선 금의환영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뭐 남자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온 전쟁 영웅들을 내가, 호불 스커트를 입고 나가서 멋지게 목에다 꽃목걸이를 걸어드려야지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 길게 지속이 돼 있고 이제 1914년에 시작해서 18년에 끝났으니까 한 5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됐단 말이죠. 이러면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자꾸 죽어. 게다가 남자가 죽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막 자원해가지고 막 신나게 나갔었는데 나중에는 자원이 아니라 진짜 군인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약간
야, 이 정도 나이대의 남자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분위기를 막 형성을 하면서 남자들이 자꾸 전쟁으로 끌려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뭐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참전 남성의 빈자리를 채우는 어떤 그런 직업에 대해서 여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남성만의 전용 직업이라고 여겨졌던 뭐 대장장이, 굴뚝청소부, 그다음에 집배우, 그러니까 저기 편지 배달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트럭 운전사, 뭐 경찰, 경비원, 버스 운전사, 이런 식으로 채용되는 일이 굉장히 흔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성의 취업과 활동으로, 원래는 여자들은 바닥까지 다 쓸고 다니는 드레스를 입고 발목이 드러나는 길이로 조금 짧아지는 정도였는데,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종아리 한 중간 정도 되는 길이까지 치마가 짧아지게 돼요. 그다음에 뭐한 집 건너 한 집씩 매일매일 장례식이 있었겠죠. 전쟁에서 여기저기 다 죽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 검은색의 옷을 입고 이 집 저 집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모노크롬 룩이라고 하는 이 검정색 조의 의상이 유행이 대세가 되었고요. 사실 이 이전 세대에는 장례식 말고 여자는 까만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장례식 이후에는 뭐 하도 날이면 날마다 검정 옷을 입고 이 집 저 집 장례식을 가야 되니까 뭐 검정색이 너무 일상적인 색, 보편화된 색깔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여자들한테도 검정색을 좀 허락해주는 그런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감사한 분위기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군인을 모으는 모병제, 그러니까 자원에서 입대한 모병제였는데, 점점 전쟁의 뒤쪽으로 가면서 이 전쟁 인원이 없어지니까 강제로 징병을 한 징병제로 군 인력 수급제가 바뀌게 돼요. 이러면서 여자는 사회생활에 점점 더 많이 진출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뭐 여자들끼리만 있는데 사교 행사 같은 거, 그러니까 사교계에 데뷔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에서 열리는 무도회 같은데 초대를 받아서 이제 일정 뭐 17, 열셋, 열넷 요 정도 나이가 되면 그런 무도회 같은데 초대를 받아서 남자랑 여자들이 막 모여서 춤추는 자리에 데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집을 갈 수 있는, 또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여자가 되었다라는 뭐 그런 공식적인 보고 행사랄까요? 근데 그런 무도회 같은 사교 행사가 뭐 여자들끼리밖에 없는데 그거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가 다 사라지고 여자들은 이제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군수품 공장까지 진출해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여자들이요, 뭐 군수품 공장에 갔는데 공짜로 일을 시키지는 못했겠죠.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래서 여자들이 돈이라는 걸 벌어보게 되니까 이게 자신감이 막 상승하면서 경제력을 가지게 되니까 좀 독립적으로 변했단 말이죠. 이런 이후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자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도 하고, 사회 전반에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움직임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때까지 여자에게 투표권이 없었다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오른쪽 사진처럼 이 여자는요, 버스 차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버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요즘 트램이라고 한 전차죠. 유럽에 가면 좀 여러분들 볼 수 있었던 그런 트램에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차장에게 빨리 이렇게 다음 정류장으로 가자는 뭐 이런 직업인데요. 이 직업의 유니폼 지금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게 바로 테일러드 수트가 되는 어떤 유니폼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 옷 같은 그런 자켓을 입고 있고, 치마는 무릎 조금 아래까지 짧아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유니폼을 입고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복장적인 형태미도 좀 갖추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구성주의에 있었던 그런 미술가들은 생활 속의 디자인을 추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건 또 옷을 입는 것도 러시아 여자들이라고 뭐 굉장히 심플한 옷 입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드레스 뻗쳐 입고 살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옷도 실용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서 생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이제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어떤 산업 현장의 역군이 되도록 나아가자, 뭐 이런 운동이 막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때 기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옷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사람들한테 유행이 시작됐다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옷들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옷들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디자인이 심플하니까 뭐 공장에서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그 러시아 구성주에 있던 그런 직물 디자이너 선생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직물 공장에 패턴 스케치를 보내서 옷 문양이 되게 막 그런 낫이나 총칼 이런 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원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볼로 돼 있어서 간단하게 입고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렁치렁해가지고 어디 기계에 끼이지 않는 그런 기능적인 옷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옷의 스타일을 노동복, 운동복, 특수복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개발을 하긴 했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사진은요, 그 러시아 구성주의의 어, 로드첸코라고 하는 그런 작가예요. 작가가 이 사람 원래 시각 디자이너인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 생각에 한 벌로 돼 있으면 남자들이 되게 주머니도 많고 그러면 작업할 때 너무 편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손목이랑 바지뿔이 이런 데가 쪼여져 있으면 너덜거리지 않으니까 활동성이 더 좋을 것 같아. 라면서 옷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놀랍게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오버롤의 어떤 원류에 가까운 그런 옷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푸른 옷은요. 이 왼쪽에 있는 게 그 로드첸코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옷인데 오른쪽에 있는 푸른 옷은 그것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이 옷 디자인대로 옷을 한번 만들어 본 그런 예시 사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은요. 이 러시아 구성주의에서 그 직물 디자인으로 활약했던 여자 교수님들이 만들었던 그런 작업인데요. 사실 왼쪽에 있었던 저 로트센코라는 사람의 부인인데요. 스테파노바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인데 이 스테파노바 교수님이 만들었던 운동복의 어떤 디자인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건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 발행되었던 우표에 실린 일러스트 사파인데요. 자, 우표 속에 있는 남자가 지금 오버롤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멜빵 바지라고 부르는 그런 옷 입고 있죠. 저 옷이 러시아의 저런 민중 혁명을 위한 또 노동복으로 처음 개발이 됐었던 그런 옷의 형태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냥 유행에 따라서 귀엽게 보이려고 그런 입는 옷인데 뭐 어쨌든 이런 노동복으로 처음 등장했다니 패션의 세계는 참 놀랍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1920년대의 이 문화와 패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 봐요. 1920년대 문화는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약간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행이야. 우리 조금 만끽해도 되겠어 하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 당시에 재즈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재즈의 유행으로 여자들이 막 춤추는데 거대하고 화려한 그런 드레스에나 어울리는 머리 모양을 하는 게 너무 민망하게 느껴져서 보브 헤어스타일이라고 요즘 여러분들 보브 헤어컷이라고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 당시에 보브 헤어컷은요. 말하자면 레고 머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머리가 있는 일자 단발머리 같은 그런 스타일을 보고 이 당시에 보브 헤어스타일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헤어스타일에 짧은 원피스를 입고서는 뭐 짧다 그래봐야 그래도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원피스인데 어쨌든 이런 원피스에 그런 저런 단발머리를 하고서는 재즈에 맞춰 춤추는 활동적인 여성을 플래퍼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유행을 주도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패션은요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인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의상의 실루엣이 자유롭게 변하는 몸중심 의상을 선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옷 여기저기다 술을 달아놓고 레이스를 잔뜩 달아놔가지고 춤출 때마다 찰랑찰랑하면서 막 움직이는 그게 유행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잡지와 영화가 엄청 유행을 하면서 여배우들이 어떤 그런 스타일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유행을 선도해 나갔어요. 뭐 요즘 시대에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저 때까지는요. 여배우라는 개념. 물론 여배우는 극장 여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근데 이 당시의 여배우들은 영화의 여배우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행을 했던 미국의 영화 스타들이 프랑스 패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더 섹시하고 세련된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서 영화에 하고 나오니까 일반적인 대중의 서구 유럽 여자들이 그 스타일을 따라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스타를 따라해서 패션이 형성되는 게 이 당시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던 그런 사조라고 해요. 그래서 패션사나 디자인사에 꼭 실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당시에 유명했던 스타는요. 존 크로포드나 뭐 그레타 가르포 같은 그런 스타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풀려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이 긴 머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레고 스타일처럼 짧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변했는데 이게 약간 그러면서 나는 되게 속박되지 않고 어머니 세대와 달라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젊은 말괄량이 같은 망나니 같은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혀를 끄쯧쯧 차는 뭐 이런 스타일의 그런 아가씨들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가씨들이 뭔가 이렇게 되게 뭐랄까 대중적이고 신나게 노는 이런 스타일을 추구를 하니까 술과 담배가 굉장히 일상화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억눌려 있던 거를 이제 조금
오픈을 해야 되고 사람들 어차피 전쟁 나면 다 죽을 거 뭐 내가 지금 젊으니까 이 한 세상을 즐겨야지 하는 이런 사상이 유행을 하면서 젊은 세대가 흥청망청 노는 문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여자들은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해봐가지고서는 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남성적 스타일이나 중성적 스타일을 하면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추구한 말하자면 여성 운동을 하는 여자들이 이때도 있기는 있었다고 해요. 물론 아주 대중적이지는 못했는데 가르손느 룩이라고 하면서 이 가르손느라는 말이 불어로 소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장을 해도 되게 그냥 성인 남성의 느낌보다는 어쩐지 조금 미소년의 느낌을 좀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추구를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여자들은요. 19세기까지는 여자가 책을 읽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문화적인 걸 소양을 쌓으면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이제 남자랑 같이 사회에 좀 진출을 하려고 보니까 동등하게 대화가 되는 어떤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지성을 쌓기 시작하고요. 특히 현대적인 룩이랑 같이 현대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던 시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행했던 패션은요, 플래퍼라는 그 재즈를 즐기는 레고 머리를 하는 언니들이 어떤 옷들을 입었냐면, 이 플래퍼, 여러분, 플랩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납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납작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어서 플래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납작하냐면요, 가슴을 강조하지 않고 상체가 아주 납작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보이는 일자로 보이는 그런 상체 스타일에 이 허리선이 좀 낮아가지고 엉덩이께까지 그러니까 일자 실루엣이 되면서 아래쪽으로는 좀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그런 스커트가 형성이 되는 그런 짧은 스커트가 유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몸의 곡선을 드러내지 않고 이 가슴이 납작해 보여야 되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슴을 눌러주는 보정 속옷이 유행했고요. 아주 단순하고 직선적인 실루엣을 추구하기도 했어요. 자, 그다음에 머리를 짧게 잘라가지고 물결 모양으로 머리를 붙이고 그러니까 물결 모양으로 머리를 붙였다는 게 뭐냐면 레고 머리를 하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머리통에 딱 붙는 그런 스타일 말하자면 앙드레김 헤어스타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머리 모양을 하고서는 여기다가 딱 달라붙는 클로슈라고 불리는 모자를 쓰거나 베레모를 눌러 쓰는 게 이 당시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킹은 패션 리더들의 필수품이었고요. 왜냐면 치마가 무릎 아래까지로 짧아지니까 다리를 보이게 되니까 스타킹은 꼭 신어야겠죠. 여자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 당시에 스타킹은 사실 나일론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면이나 실크 뭐 이런 천연 소재로 되어 있는 스타킹이 유행을 했고 원피스랑 잘 어울리게 그 무늬가 있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스타킹은 오늘날처럼 팬티 스타킹이나 안 흘러내리는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 가터벨트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사실 가터벨트는 남자들이 양말을 안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먼저 사용을 했었던 건데 여자들이 이 당시에 스타킹이 막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이걸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적 이미지를 위해서 몸에 굴곡이 없는 실루엣을 되도록 하였으며 심플한 차림새에 그러니까 일자 실루엣의 옷을 입고 목이 이렇게 아주 기다랗게 늘어지는 보아 목도리를 착용하고 화려한 모조 액세서리로 치장을 함 그랬는데 이 보아 목도리가 뭐냐면요. 음, 그 아마존 밀림에 가면 아주 굵고 긴 뱀 이름이 보아뱀이에요. 그래서 그 보아뱀 같은 형태를 지녔다고 해가지고 길게 늘어뜨리는 목도리를 보고 보아 목도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보아 목도리가 이 당시에 엄청난 유행이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화려한 모조 액세서리라는 건 그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은 다 진짜였는데 1920년대부터는 기계랑 뭐 이런 산업화가 가능하면서 가짜 진주라든가 유리로 돼 있는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게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조 액세서리를 겹겹이해서 치렁치렁 만드는 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 후유증이랑 여성의 사회 진출에 힘입어서 현대적인 스타일이 패션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특히 샤넬 여사가 이 당시 아주 이분이 사실은 옷을 비싼 옷을 만들어서 유명한 게 아니라 남들 안 하는 거 입고 굉장히 나름대로 복장으로 어떤 여자들의 게 그러니까 해방에 가까운 롤 모델의 역할을 하고 게다가 이 샤넬 언니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지고 이 당시에 유행했던 저런 흥청망청한 삶의 어떤 대표적인 여자로
조신하게 시집 가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유명한 남자들 만나서 화려하게 연애하고 맨날 이 옷 저 남들은 안 입는 거 신기한 거 입어가지고 왜 되게 누가 뭘 입어도 유난하게 옷 잘 입는 사람 있죠. 약간 그런 사람의 이미지여서 본인이 입는 걸 다 유행을 시키고 히트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디자이너인데 이 양반이 아주 장식적이고 화려한, 그러니까 되게 치렁치렁한 기존의 여성복 시장에 너무 나는 이런 옷을 입고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없어라는 그런 관념을 유행을 시키면서 뭐 남자 내의로 사용됐던 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러닝 셔츠로 사용됐던 그런 속옷을 잘라가지고선 여자 상의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무릎 바로 아래까지 내려오는 주름치마, 여러분들 요즘 흔히 입는 무릎 아래까지 오는 주름치마가 이 샤넬 여사가 고안을 해낸 거예요. 그다음에 바지는 통바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바지 자체를 안 입던 시절이었는데 통바지를 매치해서 입는 이런 자유롭고 편안한 룩을 제안하면서 오늘날 패션 형태의 어떤 기반을 잡아주고 그걸 또 유행을 시키기까지 했던 그런 유명했던 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진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이게 바로 그 플래퍼 재즈 댄스를 춤추는 플래퍼 여성들의 사진이에요. 당시 댄스홀에서 춤추던 무희 언니들을 찍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는 이게 바로 클로슈햇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모양인데요. 이 사진은 영화배우 조은 크로포드예요. 근데 이 조은 크로포드 언니가 짧게 자른 저런 머리에다가 머리 딱 달라붙는 그런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화려하게 장식적인 패턴물이 문양이 들어간 굉장히 다양한 스타킹인데요. 놀랍게도 이게 다 나일론이 아니어가지고 면이나 울이어서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스타킹이어서 보기만큼 사실 그렇게까지 이쁘진 않았다고는 해요. 자, 그다음에 이게 바로 가르손느 룩, 우리가 소년 같은 룩을 추구했던 그런 형태의 어떤 미학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짧게 자른 머리랑 남자 정장 같은 셔츠랑 자켓을 입고 여성의 해방과 사회 참정권을 부르짖었던 그런 여성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이 샤넬 여사가 유행을 시켰던 1920년대 주름 치마의 정장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래쪽에는 주름 스커트를 입고 위에는 남자처럼 턱시도 자켓이랑 조끼를 같이 갖추어 입었던 1920년대 여성들 모습이고요. 이 양반이 바로 그 유명한 샤넬 여사님이세요. 이 샤넬 여사님이 모조 진주 목걸이를 목에 주렁주렁 매달고 손목에는 아주 거대하면서도 화려한 가짜 모조 이 팔찌를 두르고서는 납작한 조그만 모자를 쓰고 이 까만색 아주 심플한 원피스를 보고 리틀 블랙 드레스라고 하면서 샤넬 여사가 유행시킨 당대의 최고 히트 아이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틀 블랙 드레스는 딱 한 가지 형태의 원피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까만색으로 돼 있고 장식이 없이 아주 심플한 형태의 원피스를 보고 다 리틀 블랙 드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디자인했던 리틀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입에 담배를 물고선 자유로운 신여성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사진을 찍었던 그런 사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진도 역시 샤넬 여사인데요. 이 저지라고 불리는 그런 남성 네이로 입었던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면 혼방에 그런 니트로 되어 있는 그런 상의를 입고 통바지를 입고서는 자택에 서 있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1910년대랑 20년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와 패션 그리고 유행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교과목 나가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랑 1920년대 시대의 사회 현상을 이해를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랑 패션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차시의 구성 내용은요. 1910년대 전쟁 전 형성된 문화의 내용과 사회적인 유행 경향 그리고 패션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랑 러시아 구조주의를 통해서 기능성이 중심이 된 어떤 생활복, 노동복,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화와 패션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고요. 1920년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형성된 유행이나 패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산업과 경제의 발전으로 형성된 사회 문화나 예술, 유행과 일상생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일상생활이나 패션의 다양한 소스에 영향을 미친 이유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긴 시간 여러분들 학습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2주차 수업은 제가 1910년대와 20년대 중심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3주차 수업은 1930년대에 형성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학습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